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자, 벌써 계약을 한 지가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계획이라기보다는 뭐, 뉴스에서 나왔던 대로라면, 다음 주부터는 전면 등교가 실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강의는 아마 이 강의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물론 문제풀이 강의는 좀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별로 막 별다른 수다를 떨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가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저도 그에 맞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시청해 주세요. 자, 볼게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미 배웠을 거예요. 주의로부터 시작하는 성리학, 그리고 이 성리학을 발전시킨 이황, 조선의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희 아니죠? 이이 이렇게 배웠을 텐데, 오늘 배울 주제는 주의로 시작하는 성리학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학문인 실학이 등장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우리가 그 당시 사회상을 알아야 왜 성리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당시 조선 사회는 뭐 이황, 이희가 성리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막 계승하고 그랬지만, 이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막 외구와 청의 이렇게 침략에 의해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그런 사회였어요. 계속 혼란스럽고 뭐 신분 제도도 무너지려고 하고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 당시에 막 대기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못 먹고 이런 상황, 못 먹어서 막 다 죽고 엄청나게 많은 10,000명 이상? 그런 10,000명인지 1,000,000명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죽고 그런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니까 막 신분 질서도 무너지고 이황과 이의를 계승한 성리학자들, 유학자들이 우리 예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예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예 강화를 강조해요. 왜? 이 예라는 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사회적인 규범이죠.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범들, 규칙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어른들의 뭐 장유유서 같은, 여러분들 이건 따로 적진 않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묻 어른에게 굉장히 잘하는, 뭐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하는, 뭐 이런 뭐 효도하는 이런 것들, 이런 예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혼란함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누구의 계승자들이? 요 1,000원 이황과 5,000원 이의 계승자들이. 근데 얘에 대해 강화가 너무 좀 과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지키자 하고 열심히 지키고 실천했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실천을 한 게 아니라 이 규칙에 대해서 막 계속 논쟁하고 너무 더 형식적인 측면만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극대화돼가지고 이런 예속 논쟁, 예절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기까지 해요. 뭐 왕이 죽었는데 뭐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걸 기리기 위해서 입는 상복이 있었는데, 그 상복을 뭐 1년을 입어야 되냐, 3년을 입어야 되냐, 아니면 뭐 9개월을 입어야 되냐, 1년을 입어야 되냐,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하고 얽혀가지고 뭐 이런 예절에 관한 논쟁까지 벌어진 거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사람 화가 나고 있죠. 왜 화가 났겠어? 지금 이렇게 예절에 관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제대로 너네가 예를 강화하기로 했으면 그걸 실천을 해야지. 왜 이런 논쟁, 왜 이렇게 명분만 중시하고 있냐라고 이제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예속 논쟁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또 과해져가지고 뭐 성리학은 주의의 학문인데 너네 주의의 학문을 좀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너네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막 탄압하고 막 죄를 씌우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성리학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실학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성리학은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도덕적인 수양에 강조점을 두는 학문이죠.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뭐 장유유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 개인의 도덕적인 본성을 이제 강화시키는, 뭐 도덕적인 본성을 다시 이렇게 이끌어내는 이런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는 거에 비해, 아예 사회가 혼란한데 지금 일단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실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실학의 대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드디어 나오죠. 정약용이라는 사상가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습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 정약용을 안경을 씌운 새로운 초상화가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정약용의 직계 후손이라고 했던가? 정약용의 후손이 여러분 이 연예인 알아요? 정혜인이죠? 요 연예인이 이제 정약용의 후손이라고 해요. 어때요? 진짜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닮은 것 같은데 그럼 정약용도 또 소지섭 닮은 이완과 더불어 굉장히 미남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요 정약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쭉 얘기한 게 요 1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리학에 대해 반성을 해. 왜? 성리학이 막 예를 강화하는데 그걸 제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막 예속 논쟁 이런 거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명분만을 중시하면서 성리학의 폐단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났다. 뭐 주자학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의가 쓴 학문을 살짝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나 이렇게 해석해서 다른 방식으로 공부할래? 라는 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주자학을 잘못 해석했니? 이단이니? 너 죄를 지었어. 아주 잡아 죽여야 돼. 막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자신들과 다른 경향들이 보이면 탄압을 해버리는 이런 폐단들이 나타나서 야, 지금 너네 예도 못 지키고 사회적 문제 해결도 못하고 왜 그러냐.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정약용으로 대표되는 실학이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럼 봅시다. 요 정혜인의 조상 정약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이 이야기하는 뭐가 있을까? 뭐 본성 아니면은 뭐 인간의 윤리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분되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볼까? 정약용을 배우기 전에 요 성리학 주의로 대표되는 주의 다른 말로 주자라고도 하죠. 요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은 곧 이거라고 했어. 니라고 했어. 그래서 요거를 세 글자로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즉 이죠. 인간의 본성은 곧 이치다. 인간의 본성 안에 선함이 이미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정약용은 조금 달라. 본성에 대해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본성이 이치가 아니라 한번 적어볼게요. 11번 빈칸에 성, 기, 호, 설 다 적었나요? 자, 요 성은 똑같이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은 기호라는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기호가 뭘까? 인간의 본성은 기호일 뿐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기호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 여러분들 기호식품? 이런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좋아하거나 이런 싫어하는 이런 경향성을 기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성은 일종의 경향성, 즉 기호죠. 마음의 기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시를 더 들어보자. 자, 기호식품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호식품은 우리가 좋아하거나 뭐 싫어하는 식품일 거 아니야.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기호식품은 좋아하는 식품을 얘기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기호식품들에는 뭐 커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콜라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라면도 좋아하죠? 요 라면 요런 게 기호식품이잖아.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뭔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기호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 원래부터 선함이 내재되어 있다, 이치가 있다, 이런 성리학적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이 기호가 구체적으로 뭔데요? 물어볼 수 있겠죠. 정약용은 인간의 기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두 가지 기호를 인간이 가지고 있어. 첫 번째 기호는 12번 빈칸에 한번 적어볼게요. 형구의 기호라고 하는데요. 형구의 기호. 이 형구의 기호라는 건 인간도 지녔지만 동물도 지닌,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거야. 그럼 뭘까? 인간과 동물이 모두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싫어하는데 비슷해, 같아.
뭘까? 편안한 걸 좋아할까? 불편한 걸 좋아할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당연히 편안한 걸 더 좋아하겠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너무 배부른 걸 좋아할까? 엄청 배고픈 걸 좋아할까? 둘 다 어느 정도 배부른 상태를 좋아하겠죠? 배부름, 편안함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생리적 기호로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기호를 형구의 기호라고 하네요. 이게 인간이 가진 첫 번째 기호. 근데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지녔다. 예시를 한번 보면 이 만화에 나와 있는데 여기 뭐야? 여기 음식 엄청 맛있는 음식이 있고 얘네가 완전 지금 냄새 맡고 막 너무 먹고 싶어 하고 있어. 이게 바로 형구의 기호가 나타나는 사례인 거죠. 형구의 기호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거를 좋아하고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생리적인 기호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지닌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기호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기호고 두 번째 기호는 여러분 제가 요 연예인 사진을 넣어놨는데 여러분 이 연예인 알죠? 굉장히 기부도 하고 되게 재밌는 연예인인데요. 요 사진은 이제 너무 되게 멋지잖아. 자존감이 높잖아.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넣었는데 또 이 사진만 넣으면 좀 이 연예인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또 예쁜 사진도 넣어봤어요. 이 연예인 이름이 뭐야 얘들아? 알겠지? 그렇지. 영지의 기호죠. 이분이 영지잖아요. 영지의 기호라는 건 동물은 없어. 오직 인간만. 너무 좋아하다. 너무 중요하다. 인간만이 지닌 도덕적인 기호야. 얘들아, 도덕적인 걸 기호라면 선하고 도덕적인 걸 좋아하는 거겠지? 그래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악 같은 건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요런 마음의 기호를 영지의 기호라고 한다. 이분 기부도 하고 장난 아니에요. 막 1억 4천만 원인가? 제가 봤어요. 막 기부 폰 케이스 팔아가지고 기부한 거. 그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영지의 기호의 예시는 여기 밑에 또 그림에 있죠? 영지의 기호라는 건 동물은 없어. 동물은 없다고 이제 정약용이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동물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지만 정약용은 없다고 봤어요. 영지의 기호라는 건 사람만이 지닌 기호로 선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미워하는 기호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너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러면은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왜? 내가 악을 미워하는 영지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들으면은 아닌데? 라고 이렇게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근데 너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너 착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어때? 영지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그쵸?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런 선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전 왠지 이쪽 길이 좋네요. 나도 그러네 이런 거. 그래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는 뭐다? 영지의 기호다. 그래서 인간의 기호에게는 두 개가 있는데 동물과 인간이 모두 지닌 형구의 기호와 인간만이 지닌 영지의 기호가 있다. 그래서 정약용이 강조를 하지. 여러분, 영지의 기호, 형구의 기호부터 할까? 형구의 기호는 딱 봐봐.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한대. 그러면 형구의 기호는 선과 악이 당연히 결정된 건 아니야. 근데 어디로 흐를 가능성이 높을까? 유체적이고 감각적인 거 좋아하면은 내가 편한 거. 내가 조금,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건 사실 내가 편하지만은 않잖아요. 조금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형구의 기호는 필기 한번 해볼까요? 선악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근데 악으로 제가 그냥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쓰세요.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의로 생각했어요.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영지의 기호는 뭐다? 선을 지향하는 기호다. 그러면 다음 여기 그림에서 맞춰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여러분의 일을 망쳐버렸어. 어때? 그럼 여러분들은 친구가 어쨌든 여러분들을 도우를 의도해서 한 거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래도 너 망쳤잖아. 상큼하게 터져볼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내 마음대로 내 감각적인 육체적인 내가
마음이 향하는 대로 막 할 건지,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고마워 이런 선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갈 것인지. 여러분은 둘 다 기호를 갖고 있어. 이거는 뭐의 기호의 예일까? 저 형구의 기호의 예일 것이고, 얘는 선을 지향하는 영지의 기호가 이제 선택된 경우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초6인지 초5인지 여러분들 그 실과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겠죠? 제가 저번에 다른 반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있다 그랬는데, 실과 시간에 저는 초등학교 때 메모판 만들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되게 나무 판때기 같은 걸 막 약간 좀 작은 톱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한데, 톱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메모판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한 남자아이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제가 잘 못 잘랐거든요. 힘이 좀 딸려가지고. 그래서 너 이거 잡고 있어. 내가 썰어줄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메모판을 썰어야 되는데 제 손을 썰어버린 거예요, 손가락을.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저에게 한번 오세요. 저 아직도 그 흉터가 검지손가락에 남아있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저희 반 친구들은 제가 카메라로 한번 보여줘서 본 적이 있을 텐데, 예,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손을 썰려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막 응급실 가고 그랬었거든요. 막 갑자기 피가 줄줄줄 흘러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 친구는 사실 선한 의도였잖아. 제가 너무 피가 나서 화가 나서 형구의 기호에 이제 제가 마음이 끌려가지고, 너 내 손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 상큼하게 터져볼래? 이렇게 형구의 기호를 할지, 아니면 아니야 너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고마워라고 이렇게 영지의 기호 쪽으로 갈지, 저는 선택할 수가 있죠. 그거를 자주직권이라고 이제 정약용은 이야기를 해요. 요걸 선택할지 나는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학습지로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선하고자 하면 선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의지에 대해서 정약용은 이렇게 자주직권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손가락이 거의 저 뼈가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징그럽죠, 여러분. 미안해요. 너무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되게 화가 안 났어요. 그 친구가 저를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였고, 되게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일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영지의 기호를 발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를 좋아하던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여자친구들 있죠. 제가 이제 반에서 여자친구들에게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좀 자랑 같지만.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그 남자인 한테 제가 병원에 가고 나서 엄청 뭐라고 했다고, 막 엄청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막 혼냈다고, 친구를. 그래서 되게 제가 응급실에 손을 이렇게 바늘로 꿰맨 다음에 이제 감싸고 왔는데, 그 남자아이가 굉장히 기가 죽어서 저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그 남자애가 그렇게까지 기가 죽진 않아도 됐는데, 그 친구들은 뭐 형구의 기호를 선택한 건가? 아니면 또 선을 지향하는 영지의 기호를 선택한 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어쨌든 영지의 기호를 따를지 형구의 기호를 따를지 이런 자유의지가 있다. 자주직권. 그래서 한번 지문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은 인간한테 자주직권, 그러니까 너가 선하고자 하면 선하고 악하고자 하면 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 그래서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할 수 있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막 성리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본성 안에 이치가 있고 본성은 선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 대신 자기가 선택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면 나의 공이 되고 악을 행하면 나의 죄가 되는 것이니, 이게 마음의 자주직권이고 본성은 아니다. 본성은 단지 뭐일 뿐이다. 본성은 기호일 뿐이라는 성기호설 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정약용이 이런 거를 강조를 했냐면, 만약에 성리학에서처럼 본성 안에 이치가 있어, 그거 잘 드러내면 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악한 선택을 했을 때 본성은 원래 착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거나 악한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기호만 있을 뿐이지 대신 그걸 기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주지권이 있으니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라. 네가 악을 저질렀으며 죄를 마땅하게 받고 처벌받고 선을 행했으면 너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보다 더 강조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덕 여러분들 사덕이라고 배운 적 있을 텐데 인, 의, 예, 지. 자, 뭐 이는 뭐 사랑, 의는 뭐 올바름, 예는 뭐 예의, 지는 뭐 옳고 그름을 아는 거. 이런 사덕은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당연히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이 사덕은 인간의 본성에 당연히 들어있는 거야. 왜? 선한 거잖아. 이건 선한 거잖아. 성리학에서는 이랬어.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 안에 사덕이 당연히 들어있어. 왜? 이건 선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 정약용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약용은 이런 덕, 사덕, 인, 의, 예, 지 이런 게 처음부터 인간의 본성에 있다고 볼까? 아니면 인간이 그 영지의 기호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동하면 그 후에 이 덕이 형성된다고 볼까? 처음부터 아니면 나중에 형성? 한번 마음속으로 맞춰보세요. 정답은 나중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런 사덕이 있을 수 없지.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인간의 본성에는 기호만 있다니까. 그래서 덕은 우리 덕이라는 건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써 형성되는 거다, 만들어지는 거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덕이 선천적인 본성이다. 이런 선한 사덕, 4가지 덕이죠. 이니에지 같은 요게 선천적인 본성이다 라고 본 성리학적 관점을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단지 기호일 뿐이고 그 기호에 따라서 진짜로 내가 자주지권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덕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됐을까요? 고전 자료 읽기 한번 같이 볼게요. 인의예지 요거 사덕이죠. 4가지 덕. 요 이름은 뭔가를 행한 뒤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 뒤에 인이라고 하지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한 뒤에 인이 생겼다고 하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인이 있다? 내 본성이 인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선하게 한 뒤, 올바른 일을 한 뒤에 의가 내 안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자신을 선하게 하기 전에 이미 내 본성에 의가 있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뒤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어찌 요 사덕이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에 본성에 이렇게 있겠는가라는 건 여러분 이거 국어 시간에 뭐 설의법이라고 배웠을 것 같은데 뭐야? 이렇게 문장형으로 끝나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석 부분 보시면 정약용은 이니에지와 같은 사덕을 인간의 선천적 본성이라고 보는 성리학적 관점을 비판하고 사덕이란 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본성은 단지 기호일 뿐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덕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형성되는 거다라고 사덕은 형성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이 지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자, 정약용이랑 성리학 대표자인 주희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정약용이 계속 성리학 비판하고 있으니까. 자, 정약용 부분은 어디 읽으면 되냐면 여러분 이 측은지심은 사단의 한 예죠. 사단은 측은지심, 사단에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뭐 12지심, 사양지심부터 쓸게요. 사양지심, 12지심, 요게 요 4가지가 있는데 요 사단은 마음에 있어. 근데 이제 요 사단을 사단에서 나아가서 뭔가 행동을 해야
요 사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이런 누군가에게 치근한 마음이 들 때 그 치근한 마음을 처음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행을 했을 때 사덕이 이제 형성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사덕이 형성이 된다. 요게 정약용의 입장이고, 얘랑 비교해서 주의의 입장을 비교를 한다면 요 인이해지는 사덕이죠. 주의는 사덕이 이미 뭐야? 본성에 있다. 갖춰져 있고 이미 사덕이 처음부터 본성에 있고, 그리고 뭔가 사물에 감촉하여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요거는 바깥 사건들을 만났을 때 원래 있는데 잘 안 보이다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사단, 얘네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단, 아까 말한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얘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단은 감정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성리학이랑 정약용이랑 잘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죠. 정약용은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약용은 욕구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보였어. 그럼 당연히 성리학은 뭐야? 금욕주의였잖아. 여러분 그거 기억나나요? 성리학의 대표적인 수양법 중에서 존천리, 거인, 욕이라는 수양법이 있었어요. 천리, 이치를, 내 마음의 이치를 보존하고, 인욕, 욕구를 제거하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내 마음의 이치는 보존하고 욕심 등은 제거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욕구를 금하자라는 금욕주의 입장이 이제 성리학이었는데, 정약용은 그것도 안 좋게 본 거야. 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행동이든 특히 도덕적 행동을 강조했겠죠?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어야, 도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그 본성 안에 이제 이치가 있다고 보잖아요. 이치가 있다고 보잖아. 그러니까 요 이치를 둘러싼 그런 안 좋은 인욕들은 요걸 제거를 해버려야 요 이치가 제대로 드러나서 우리가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정약용은 이렇게 보지 않지. 왜? 정약용은 인간 본성에 이치가 있다고 보지 않으니까, 이치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니까 욕구를 바탕으로 행동을 해야 그 이치를 얻게 된다고 본 거죠. 여기까지 하면 정약용도 끝이고요.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았고요. 교과서 57페이지 부분은 정약용 이제 플러스 심한데, 오늘 배운 것들 중이 좀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